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꼭 합격시키고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10배, 100배 더 노력하셔야 돼요. 자, 진도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아주 짧게, 물론 이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 카페 이용과 관련해서 반드시 실명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실명이 아니면 거의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해서 저 등업 안 된 사람 등업 신청해 주시고, 이제 거기 질문 글들 올라오면 이제 답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매우 고맙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공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카페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글을 올렸나, 물론 이제 내공이 약한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된다. 저번 주에 모의고사 봤을 때 한 80점 이상이다 또는 한 85점 이상이다 그러면 그 정도 이제 뭐 자격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해놓으면 제가 거기다 가끔 이제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어. 좋은 말, 나쁜 말. 지랄 아니에요. good response 칭찬하는 거예요. 가끔은 BR도 있어요. best 이거 칭찬이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카페에서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하죠. 그럼 이제 그 모의고사 답 올릴 때 반드시 기간 내에 1분 어겨도 답 안 줍니다. 어제 어떤 분이 1분 넘겼는데 답을 달까 말까 하다가 답을 안 줬어요. 왜냐면 그것도 이제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하루 지나서도 막 정답 내놓으라고 막 아우성 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괜히 그러면 제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꼭 기간 내에, 질문도 기간 내에 원서 접수할 때 1분 넘으면 돼, 안 돼? 택도 없죠. 그래서 반드시 기간 내에 뭐 시험도 안 보고 합격할 수는 없죠. 원서 접수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 물론 빼기 좋으면 누가 대신 답안을 작성해서 내주겠지. 또 그랬다며 대학 다닐 때 다 알잖아. 하지만 우리 그런 거 아니지. 그래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제가 400문제를 준비했어요. 400문제를 준비했는데 가급적 최근의 문제로, 그러니까 2016년도 기출문제는 대부분 다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년 내지 5년 중에서 괜찮은 문제들 골랐는데 물론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일부러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출문제가 여기 책 표지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죠. 맨 앞장에, 맨 앞 표지에. 그래서 1단계라서 난이도는 하가 약간 들어있고 매우 중요한 것들, 그리고 중이나 중상 정도로 구성되고, 그러면 2단계 이제 2월에 진행이 될 텐데 심화 기출문제 반에서는 꽤 어려운 문제들, 중상 내지는 상 또는 그 이상의 것들, 출제된 것들 중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400제 미리 집에서 꼭 풀어오셔야 되고, 풀어오실 때 볼펜으로 하지 마시고 연필로, 그리고 막 책 찾아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책 찾아가면서 하지 말고 그냥 아는 것만 풀어오고 모르는 건 체크해놓고, 물론 이제 가끔 오지선다도 들어있긴 한데, 그러면 사지선다라면 사지선다 중에서 내가 정답을 고를 때 어떤 문제들은 나머지 것들 내용까지 다 알고 답을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애매하지만 분명히 답이 보이는 게 있죠. 그럼 그 애매한 것들에도 체크를 해놔서 우리 강의에서 설명할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체크를 미리 해 오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는 심화반을 아직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제 강의를 어느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각 단원을 풀기 전에, 집에서 풀어오기 전에 미리 한번 적어도 기본적인 내용, 예전에 하이탑을 수강했으면 하이탑으로, 아니면 최공생이라고 제가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데 요 책 있죠. 요 책을 들었으면 요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 해당 단원, 그리고 확인학습 하이스코어 들었으면 확인학습까지도, 선수학습 그리고 확인학습까지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오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0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면 각 단원별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거의 다 한번 다룹니다. 물론 문제를 다 낱낱이 다루는 게 아니라
제가 말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작년과 달리 단원을 6단원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6단원이 세포의 생활, 그다음에 이제 세포의 생식과 유전학,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 나오고 감수 분열 나오고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생명공학 기술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진화와 생물의 다양성을 함께 묶었어요. 생물의 다양성에 진화 양이 많지 않아서 하나 묶었고, 그다음에 동물의 구조와 기능을 한 단어로 하고, 그다음에 식물의 구조와 기능. 그래서 예전에 생식과 발생을 따로 뺐는데 생식과 발생을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에다가 생태학을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6단원으로 나갈 겁니다. 자, 첫 단원 세포의 생활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었냐면 작년에는 1단원에 출제된 내용들을 쭉 점검을 하니까 그게 대략 한 50분 내지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각 단원 한꺼번에 정리를 하지 않고 그 각 단원변에서도 단원 중에서도 단원 내에서도 관련 있는 것들이 작게 다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문제 풀고 또 설명드리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먼저 연역적 탐구 과정에 대해 나오는데 이제 과학적 탐구 중에서 시험에는 대개 연역적 탐구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과정의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놓긴 했는데 그 PPT 자료를 카페에 올려놔서 자료방에다가 그래서 자료방에서 다운을 받아 오시면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내용부터는 2교시부터는. 그래서 탐구 과정의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반드시 가설을 설정하죠.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는 가설을 왜 설정해요? 고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미 예전에 다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고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문헌을 조사하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자, 그리고 그 탐구 과정에서 탐구 설계 및 수행 과정에서는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대조군 찾는 것도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대개 실험실 내에서 실험할 때는 증류수가 들어있는 것이 대조군이 될 것이고, 자, 백신과 관련해서도 출제가 됐는데 50마리의 양을 25마리로 나눈 다음에 25마리씩으로 나눈 다음에 한 무리에는 탄저 백신을 주고 하나는 탄저 백신을 주지 않고 탄저 백신 주고 하나는 안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탄저균을 주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뭐겠어? 백신의 치료 효과겠어? 예방 효과겠어? 당연히 예방 효과일 것이고, 그럼 이때 어느 게 대조군일까? 백신 준 거 안 준 거? 당연히 백신 안 준 거. 이렇게 대조군 찾는 것도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통제 변인. 통제 변인은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이죠. 그럼 이 실험에서는 탄저 백신 주고 안 주가 대조군일 것이고, 여기 양의 상태가 똑같아져. 연령도 같아야 되고, 건강 상태도 같아야 되고, 물론 이 같다는 전자에. 아무튼 조작 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똑같게 해야 되는데, 그 똑같게 해주는 것을 통제 변인이라고 합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에서는 생물의 특성, 물론 개체유지 특성과 종족유지 특성으로 나누고, 그래서 각각 이해를 매칭시킬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종족유지 현상을 암기하라고 했죠. 생식, 유전, 적응 및 진화. 그리고 적응의 정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환경에 맞게끔 자기 구조 또는 기능 또는 생활 양식 바꾸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그 이해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생물의 특성에서는 적응과 진화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때로 항상성도 다뤄지죠.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내외 환경이 변할지라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그래서 삼투압, 체온, 혈당량 등등을 일정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죠.
또 생물의 구성 단계, 다시 생물의 특성 중에서 생물의 구성 단계,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그래서 좀 이따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의 특징,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누죠. 동화는 쉽게 말하면 합성, 이화는 분해,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그래서 대표적인 게 광합성,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대표적인 게 호흡 또는 세포호흡. 그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의 화학 반응식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광합성과 호흡의 반응식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들어있을 텐데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이 광합성이고 그것의 정반대 과정이 호흡 과정인데 이 광합성에서는 무기물을 재료로 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포당되려면 수소를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소를 받는 거죠. 수소를 받으니까 이것은 환원 반응이 될 것이고 그럼 환원된 게 있으면 산화된 게 있겠죠.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그래서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될 때 다시 산화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호흡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련된 문제들 뒤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석순과 죽순의 차이점. 석순도 크기가 커지죠. 석순도 돌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거 또는 그 돌고들은 크기가 커지지만 그것을 생명체라고 하지 않죠. 죽순과 비교해 볼 때 크기는 커지지만 이걸 생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장은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을 동반하죠. 그런데 석순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죠.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단순히 침적되는 것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비생물적 특성으로는 세포 구조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또 효소를 갖고 있지 않고 효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겠죠. 효소를 갖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효소를 어디서 만들어? 리보솜에서 만들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보솜이 없죠. 물론 모든 바이러스가 다 효소 없는 건 아닙니다. 효소 있는 애들도 있어. 이를테면 HIV 역전사 효소를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 얘기가 나오면 돌연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돌연변이에서 적응 및 진화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생물적 특성은 이따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고 이제 바이러스는 숙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식물성 바이러스, 세균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식물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게 TMV죠.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런데 요 TMV와 관련해서 TMV를 추출해서 그러니까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뱃잎에서 TMV를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희석해서 건강한 담뱃잎에 발라주었을 때 또 TMV를 추출할 수 있죠. 그런데 1마이크로그램을 추출했는데 나중에 희석해서 다시 발라준 다음에 다시 추출했을 때 10마이크로그램이었다. 그것은 생장이 아니라 증식이라게 되고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켜서 밑에 있는 여과액을 건강한 담뱃잎에 발라줬을 때 그 건강한 담뱃잎도 모자이크병에 걸린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세균 여과기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세균보다 크기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자이크병에 걸리게 하는 원인 물질은 세균보다도 크기가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바이러스 핵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핵산을 갖고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D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것도 있고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것도 있고 그래서 RNA를 유전 물질로 갖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리고 HIV. 그런데 HIV는 역전세소를 갖고 있는데 하지만 모든 RNA 바이러스가 다 역전세소 갖는 건 아니에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역전사 바이러스가 아니죠. 그리고 DNA 바이러스로서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의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와 결혼했다. 아,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 물론 간염 바이러스는 A부터 E까지 있지만 B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그리고 수두, 단핵구 증가증, 음부포진, 대상포진, 입가 발진. 입가 발진이라는 것은 헐피스, 헤르페스에서 걸리죠. 그 다음에 천연두, 그 다음에 결핵 그러면 안 돼. 결핵은 세균에 의한 것이고 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이런 것들이 DNA 바이러스죠.
또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가 나왔었는데 바이러스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세포 구조를 갖지 못하고 하지만 세균은 세포 구조를 갖고 물론 바이러스가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만 스스로는 하지 못하죠. 자, 그리고 바이러스가 최초의 생명체가 아닌 이유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자, 1번 5페이지 1번 다음 중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매우 쉬운 문제인데 여기 400제에서 쉬운 문제도 있지만 그 쉬운 문제 정답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풀므로써 그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포흡은 포도당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이다. 물론 세포흡이 꼭 포도당만을 쓰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쓰죠. 가장 쉽게.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 세포흡은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설명이 바뀌었죠. 광합성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물론 광합성 과정이 전체적으로는 흡열 반응이지만 처음에는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축이 반응의 진행이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로축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비록 흡열 반응이라고 해서 무작정 에너지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잘못 말했네. 처음 흡열 그리고 나중에 발열. 하지만 전체적으로 흡열이죠. 여기 반응물질이 갖는 에너지, 즉 이산화탄소와 물이 갖는 에너지, 여기는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요만큼 방출하게 되죠. 이렇게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하는 그 에너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 이것을 반응열이라고 하죠. 반응열이라고 하고 이따가 효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데 그럼 이렇게 나누었을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은 명반응이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은 암반응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됩니다. 자, 세포흡도 마찬가지겠죠. 세포흡은 반대로 그리면 돼요. 세포흡은 반대로 그리면 되는데 세포흡은 에너지가 많았다가 줄어드는 것이죠. 역시 가로축 반응의 진행, 세로축 에너지 준위인데 에너지가 많았지만 바로 여기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죠. 물론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여기가 반응물 그러니까 포도당이 갖는 에너지 여기는 생성물 이산화탄소와 물이 갖는 에너지 역시 이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고 흡수했다가 방출을 하죠. 물론 제가 대충 그렸지만 이렇게 많이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는 반드시 ATP를 먼저 소모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포 특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실험적으로 시험관에다가 미토콘드리아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포도당을 넣어주고 이때 여기서 해당 작용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나 안 일어나. 아까 해당 과정은 먼저 에너지를 흡수하는 ATP가 필요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ATP가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다가 ATP를 넣어줬어. 이 시험관에 ATP를 넣어줬어. 그럼 이때 해당 과정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죠. 왜? 미토콘드리아니까. 포도당이 분해되는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나?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 놓치면 곤란해요. 자, 그 다음 4번에 광합성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 자체가 다 틀렸죠. 광합성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이화작용이 아니라 동화작용. 답 1번이 되고 자 2번 최근에는 그림과도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작년 올해 일부 지방직에서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됩니다. 그림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과 에너지 이동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림에서 A는 엽록체를 그려놓은 것이고 B는 미토콘드리아를 그렸죠. 광합성에 필요한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기억이 CO2 그럼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거 포도당 그리고 O2 그러니까 니은이 O2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럼 1번 맞고요. 기억 이산화탄소 니은 산소
A는 엽록체니까 광합성 장소이고 맞죠? 3번 B에서 미토콘드리아죠. 유기물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이화작용. 맞죠? 4번 A에서 생성된 포도당의 모든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약 몇 퍼센트? 약 40%만이 ATP 합성에 이용이 되죠. 더 많은 에너지 60%는 열로 바뀌게 되고요. 답 4번. 3번 문제. 다음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는데 물이 부족한 사막에 사는 사막 두꺼비라는 녀석이 있는데 비가 올 때까지 땅속에서 여름잠을 잔다. 사막에 사는 낙타는 모래침이 막기 위해서 콧구멍을 자유롭게 열고 닫으며 속눈썹이 빽빽하게 나 있다. 적응 및 진화에 해당이 되죠. 적응 및 특히 적응에 더 물론 적응을 따로 보기도 적응과 진화를 따로 보기도 하고 함께 묶어서 보기도 하는데 적응 또는 적응 및 진화. 그럼 1번에서 애벌레는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된다. 발생 및 생장이 되죠. 번데기 상태에서 바로 나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애벌레가 커야 또 번데기가 되고, 그죠? 그러니까 생장도 포함하죠. 그러니까 발생 및 생장에 해당이 되고. 2번 선인장이 가시는 잎이 변형된 것이다. 적응 및 진화에 해당이 되고. 답 2번이죠. 3번 미모사 잎은 손을 대면 오므라든다. 이건 자극에 대한 반응. 4번 포도당 수용이 든 병 속에 효모를 두면 병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물질대사, 즉 이화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효모는 뒤에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효모는 산소가 있으면 유기흡을 하고 산소가 없으면 무기호흡, 알코올 발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화작용 결과 열이 발생, 발열 반응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답 2번이고요. 4번 생물의 다양성 속에 공통성을 나타내는 생명현상 진화라고 많이 강조를 했었죠. 자, 5번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간혹 이런 문제를 풀면서 답이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생물적 특성으로 오르는 것. 그러니까 1번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증식한다. 그러니까 증식하고 그다음에 돌연변이 일어나고 또 적응 및 진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생물적 특성에 해당이 되고 또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2번, 3번, 4번은 바이러스의 특징이긴 하지만 비생물적 특성이죠. 자, 그 다음 6번 시금치의 공변세포와 바이러스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광합성하는 공변세포고요. 모든 생물은 핵산을 갖고 있죠. 근데 바이러스도 핵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이건 생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세포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공변세포만. 공변세포에 미토콘드리아 있어 없어? 당연히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동물과 식물세포 비교했을 때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 그다음 리소좀, 그리고 편모, 물론 식물에도 일부 있지만 그건 일반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태식물이나 양치식물의 정자에는 편모가 달려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세포에는 식물은 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심체 또는 중심립, 그리고 식물세포만 있는 것, 적을 필요 없어요. 뒤에 문제 나와요. 식물세포에 있는 거, 세포벽, 엽록체, 액포. 자, 물론 구체적인 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올 것이 간극 연접하고 원형질 연락사. 기능은 거의 같죠. 기능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식물세포에는 원형질 연락사, 동물세포에는 간극 연접. 자, 그래서 공변세포에도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7번. 일단 문제 오류를 잡으세요. 나의 기관계가 아니라 기관. 나의 그 T 오른쪽 기관계가 아니라 기관. 가는 식물, 나는 동물 구성단계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식물의 구성단계,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그리고 개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동물의 구성단계,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그래서 기억. A와 D는 모두 조직에 해당되고, 니은, 뼈는 어디에 해당돼? 뼈는 뼈하고 근육은 조직에도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기관에도 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대퇴근, 그러니까 넙다리뼈라고 요즘은 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기관이지만 그 넙다리뼈에서 일부분을 보면 그것은 조직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뼈는 조직에 해당이 돼요. 근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이두근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기관에 해당되지만 그 이두근 중에서 일부분을 얘기할 때는 조직에 해당이 되죠. 식물은 조직에 모여서 조직계가 되고 그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식물의 기관은 크게 둘로 나누죠.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 영양기관 그러면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 그러면 꽃, 열매, 종자. 그래서 뿌리는 기관에 해당되니까 C에 해당되는데 조심할 것은 출제자가 이런 문제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뿌리는 그러니까 거기 동물 D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동물 물론 여기 식물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세포, 조직, 기관에다가 블랭크 해놓고 예를 들어서 A라고 써놓고 물론 뭐가 있겠죠. 그럼 식물의 뿌리가 A에 해당된다 그러면 조직 다음에 기관이니까 맞네 라고 착각하면 안 돼. 왜? 동물이잖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놓친다니까. 식물 기관 다시 뿌리는 기관이지. 여기 기관이지. A 맞네. 그럼 안 돼. 뿌리는 식물의 기관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죠. 8번 민물고기와 바닷고기의 삼투합소절 옳은 것은 이런 거 읽고서 머릿속에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물론 읽고 바로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냥 그림 안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볼까? 자, 따라오는 게 볼게. 우선 바닷고기. 바닷물이 짜요? 아니면 생선회가 짜? 바닷물이 짜죠? 그럼 고장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피부를 통해서 바닷고기의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 그럼 그 세포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럼 그 높아진 거를 원래대로 낮추려 해야 되는데 그럼 농도가 높은 바닷물을 그대로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가미를 통해서 물은 가지고 오고 무기염료는 내보내고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서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진한 오줌을 싸게 해서 묽은 오줌을 싸게 해서 진한 오줌을 적게 싸겠죠. 반대로 민물고기는 바깥쪽 그 환경의 농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물이 들어와서 농도가 낮아져. 그런 상태에서 농도가 더 낮은 걸 먹으면 농도는 더 낮아져. 그러니까 아가미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무기염료를 가지고 오되 물은 다시 내보내야 되고 물이 자꾸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오줌을 많이 싸야 되죠. 묽은 오줌을 많이 싸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바다고기는 아가미로 물을 가져온다. 맞아요? 맞죠? 1번이 답이고 2번 민물고기는 아가미와 체표면으로 물을 가지고 온다. 민물고기는 피부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체표면으로 물이 들어와. 그럼 아가미로 함께 또 물을 가지고 오면 안 되지. 아가미는 물을 내보내야 돼. 자, 틀렸고 3번 민물고기는 콩팥에서 신장에서 다량의 묽은 오줌을 밖으로 내보내고 바닷고기는 적은 소량의 진한 오줌을 내보내죠.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리고 이제 9번부터는 세포의 구성 물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선 세포의 구성 물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자, 탄소 동위원소에 대해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대개 탄소는 이런 상태죠.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99% 이상이. 여기 왼쪽의 6은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 양성자의 수와 같다 그랬고, 또 중성 상태에서, 중성 상태라는 것은 이온을 전자를 받거나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 그 중성 상태에서의 전자의 수와 같다 그랬고, 여기 12는 질량수라는 개념인데,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전자의 수를 더한 값이라고 그랬. 미쳤어. 왜 그래? 중성자의 수. 전자는 양성자의 대략 말해서 약 2000분의 1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떤 탄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이 녀석은 양성자 6개인 건 똑같습니다. 그럼 이거 중성자 7개, 얘는 중성자 8개.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주기율표에서 원자를 배열할 때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데, 원자 번호가 똑같으니까 주기율표에서 같은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동위원소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와 같은 것들은 핵이 불안정해서 쉽게 붕괴가 됩니다. 그런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고,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내놓죠. 방사선 형태로. 그러니까 그 방사선을 추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방사법에 이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자기 방사법에 이용 많이 되는 거 C14, 그다음에 P32, S35, 그리고 삼중수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 C14의 경우에는 핵이 붕괴되면서 N14로 바뀌게 되죠. 아까 C14는 양성자가 6개, 그리고 중성자가 8개인데, 그럼 이 녀석은 질소는 원자 번호가 7번인데, 그럼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그럼 여기 중성자가 하나 줄어들고 대신 양성자가 하나 늘어났죠. 그러니까 중성자 1개가 양성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깊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체 내 금속 이온이 아닌 것 출제된 적이 있는데, 좀 생뚱만든 문제였지만, 루비듐은 체내 구성원소가 아니죠. 자, 칼슘이온. 칼슘이온은 뼈나 이의 성분이 되고, 그리고 근육 수축에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전달에 관여하죠. 신경 전달. 자, 대충 그릴게요. 이게 축삭돌기 말단, 여기 수상돌기 말단. 최근 고딩책에서는 가지돌기라고 하죠. 그럼 여기 축삭돌기 말단까지 활동 전이가 도달하게 되면 그 시냅스 소포 속에 들은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기 전에 세포 안으로 칼슘이온이 들어오죠. 활동 전이가 도달을 해. 그럼 이 축삭돌기 말단도 탈분극이래. 그러면 칼슘 채널이 열리는데, 이 칼슘 채널은 이렇게 활동지가 형성되었다는 얘기는 전압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소위 전압 개폐성 채널이죠. 전압 개폐성 칼슘 이온 채널이 열리고, 그래서 그 신경세포 밖에 있던 칼슘 이온이 이렇게 축삭돌기 안으로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물질 이동 방법은 확산, 삼투, 능동성, 내포, 외포 작용 중에서 무엇에 해당이 돼? 채널이니까 이것은 촉진 확산에 해당이 되지. 그리고 이제 여기 칼슘인이 많아지게 되면 요 녀석이 이렇게 해서 시냅소포가 축삭돌기 막과 융합하면서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죠. 그래서 요 아세틸콜린이 수상돌기에 있는 양이온 통로에 있는 이 아세틸콜린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그리고 얘를 열어서 그 다음 뉴런을 탈분극시키게 되죠. 이와 같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흥분이 옮겨지는 것을 전달이라고 하는데, 칼슘이온이 전달에 관여합니다. 자, 에너지원.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주영양소라고 하죠. 우리가 영양소를 주영양소와 부영양소로 나눌 때 주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인데, 탄단지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죠. 탄단지 순서대로 449, 물론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그램, 각각 1g당 449 킬로칼로리. 말 나온 김에
소화 과정에서 처음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탄단지 순서대로 입, 위, 소장을 기억하셔야 되고 호흡률도 기억하셔야 되죠. 호흡률은 산소 소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이따 문제도 나와요. 관련된 것들이. 이 호흡률 탄단지 순서대로 1, 0.8, 0.7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결합의 종류별 특징이 출제된 적이 있어. 화학결합 그럼 우선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이온결합이 있고요. 화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이온결합은 단순한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 아니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 그래서 만약에 수소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반응해서 양이온, 음이온인데 그렇게 염산이 될 때, 물론 염화수소, 물에 녹으면 염산. 비록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한 거지만 이것은 이온 결합이 아니라 그랬지. 엄밀히 말하면, 화학에서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둘 다 비금속이죠. 그래서 비금속 간의 결합을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무엇을 공유해? 전자 쌍공유하죠. 전자 쌍공유. 결국 이온결합도 마찬가지고 공유결합도 마찬가지고 결국 무엇을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물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주기에 있는 것들 또는 2주기에 있는 일부는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진짜 알아들었어? 예를 들어서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야. 그럼 전자 2개 채우고 1개 채우고 그럼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리튬 플러스 1까지 될 때 이 녀석은 전자를 2개 갖고 있죠. 8개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런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것이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수소 원자가 물을 예를 들 수 있죠. 수소 원자가 이미 분자 내에서 분자의 정의가 뭐? 분자의 정의. 무슨 결합하는 물질?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 그러니까 이미 이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생겨서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공유 결합할 때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 원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큰 거 세 가지 폰 기억하시고 물론 시험에 플로리는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 물론 참고로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4.0, 3.5, 3.0인데 수소는 1.1, 산소는 3.5. 그래서 전자쌍이 이렇게 치우쳐지죠. 이쪽에서 치우쳐지죠.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얘는 양 전하를, 얘는 전하를 띠게 되어서 또 다른 물 분자가 있을 때 꼭 같은 종류가 아니더라도 돼. 물이 아니더라도 물로 예를 들게.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종류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종류가 다를 수도 있어. 다른 분자에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큰 것과 결합하는데 그것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이 수소를 기준으로 이 분자, 이 수소와 공결합하고 있는 그 분자 내의 전기 음성도 큰 녀석과 다른 분자에 있는 전기 음성도가 큰 녀석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는 180도여야 되죠. 이 각도가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수소결합이라는 것은 이 거리와 각도가 딱 들어맞아야 되고 거리가 가깝더라도 각도가 맞지 않으면 수소결합이 일어나지 않죠. 각도가 맞더라도 거리가 멀면 일어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반데르발스 인력 썩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공유결합과 관련해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구별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분자의 성질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런 얘기가 다른 거야.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차이가 뭐냐면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는데 결합을 했다.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는데 전자쌍을 공유했다. 그럼 무극성. 이를테면 같은 것끼리, 같은 원자끼리 이런 식으로 이게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압은 전기 음성의 차이가 날 때 이런 것처럼 자, 그런데 분자의 성질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는 쉽게 말하면 대칭, 입체적으로 대칭 구조이냐 비대칭 구조이냐. 비대칭 구조이면 무극성, 대칭 구조이면 거꾸로 말했다. 대칭 구조이면 무극성, 비대칭 구조이면 극성. 자, 그래서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개념 잠깐 설명드리면, 쌍극자 모멘트는 가까이 있는 두 원자 사이에서, 물질 사이에서, 원자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양전화 음전화를 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른 상반되게 뛰는 걸 쌍극자라고 하고, 그 모멘트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극성이라고 그랬어? 무극성이라고 그랬어? 무극성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 하면 무조건 무극성 분자. 그런데 극성 공유결합 하는 경우에 무극성 분자도 있고 극성 분자도 있는데, 바로 쌍극자 모멘트, 줄여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 메탄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물을 예를 들면, 물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죠. 그래서 극성 분자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좀 깊게 들어갔지만. 자, 그런데 자, 반대 발수 인력 설명하고 잠깐 샜는데, 무극성 분자라도 그 전자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무극성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각 원자들이 갖고 있는 전자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 막 움직여. 그래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어요. 약간. 미세하게. 그래서 부분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약간 띄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끼리 서로 잡아당기죠. 그것을 우리는 반데르 발슬력이라고 하죠. 물론 매우 가깝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반데르 발슬력은 약한 결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결합의 종류별 특징. 자,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이 물의 특성이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이따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고, pH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작용기와 관련해서 이게 무슨 기?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하고 수산기를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이온이야. 그죠? 이게 수산기야. 그럼 수산기는 유기염기이다. 맞아, 틀려? 산염기 개념을 잡아가야죠. 산염기의 개념. 물론 여러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첫 번째 정의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이게 산이죠. 그럼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 염기고, 이 정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정의는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할 때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 산이죠. 그러면 전자쌍 받냐 주냐, 주냐에 따라 또 나눌 수 있는데, 자, 그럼 염기는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녀석이 염기죠. 수산기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해돼? 자, 제가 지금 그리는 것은 암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점 하면 감 잡아야지. 지금 뭐 그리는 것 같아? 아미노산. 무슨 기? 아미노기. COH 카복스기. 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여기 이제 수소가 있고 여기 곁가지가 있죠. R로 표시할게요. 여기 아미노산 그린 김에 아미노산에 대해서 설명 약간 드리고 갈게요. 자, 이 탄소를 중심탄소라고 하고, 그런데 이 녀석이 비대칭탄소이죠. 비대칭탄소라는 건 뭐냐면, 탄소는 공유결합을 몇 개 할 수 있어? 4개 할 수 있죠.
4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물질이 모두 다를 때 얘 있는 것이 이 작용기가 모두 다를 때 그것을 비대칭 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 누구야? 여기 누가 올 때? 가장 간단한 게 뭐야? 수소가 올 때, H가 올 때. 그럼 이 경우에는 얘랑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비대칭이 아니죠. 같은 게 있으니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비대칭 탄소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 중심 탄소를 비대칭 탄소라고 하지만 여기 프롤린일 때, 그러니까 수소가 올 때는 프롤린인데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그때는 비대칭 탄소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 거고, 이온화된 상태에서는 요 녀석이 수소 이온을 받아서 이렇게 쓸게요. NH3 플러스 상태. 요 OH에서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쓸게. COO 마이너스 형태. 이런 상태로 존재하죠. 중성 상태에서. 자, 그럼 산성 상태에서는 제가 따로 그림 안 그릴게요. 그냥 이 그림 활용할게요. 그럼 산성이라는 말은 주변에 수소 이온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지. 산성 조건일 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온화된 상태에서 수소 이온이 적으면 이 녀석이 수소 이온을 내놓고 수소 이온이 적다는 얘기는 염기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염기성 조건에서는 이 녀석이 수소 이온을 내놓고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그래서 각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아까 NH2일 때 이 녀석이 수소연을 받아서, 이것도 같이 볼게 다시. NH2였는데 수소연을 받아서 이렇게 됐죠. 수소연을 받았죠. 수소연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염기로 작용하는 거고, COOH에서 이 녀석이 수소연을 내놨어. 그러니까 산으로 작용을 하죠. 염기와 산으로 동시에 작용할 수 있어. 그래서 유기염기라는 녀석은 유기에서 유기가 무슨 뜻이야? 유기물 할 때 그 유기죠. 유기물은 무엇을 갖고 있는 물질? 탄소를 갖고 있는 물질. 물론 이산화탄소는 아니지만 예외도 있지만 그래서 유기염기는 바로 이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염기는 이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노기. 수산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카르본 읽기. CO 그 카르본 읽기가 탄소 골격의 내부에 있느냐 맨 끝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그 카르본 읽기를 더 나누면 알데히드기 또는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기 그러는데 이론반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겉에 있는 걸 캐는 게 아니라 안쪽 깊숙이 있는 걸 캔다 그랬어. 그래서 카르본 읽기가 골격, 탄소 골격입니다. 탄소 골격에 어디에 있을 때? 내부에 있을 때. 그 탄소 골격의 맨 끝에 있을 때 알데히드라고 하고 이것과 관련된 탄수화물의 종류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케톤을 갖는 탄수화물을 뭐라 그래? 케톤을 갖는 당을 케토스. 그래서 케토스에 해당되는 것이 자, 가장 단순한 거. 단당류는 탄소를 몇 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3탄당부터 7탄당까지인데 그 3탄당에 디하이드록시아세톤. 미쳤어. 뭘 썼어? 밑에다 써야지. 미안. 알데히드를 갖는 것을 알도스. 그 다음에 케톤을 갖는 것을 케토스. 그래서 케토스의 대표적인 게 가장 단순한 거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3탄당이고요. 그러면 5탄당에 리블로스, 그리고 6탄당에 과당, 그 다음에 알데히드끼를 갖는 알도스의 가장 간단한 게 역시 3탄당인 글리세르 알데히드, 글리세르 알데히드 라고 줄줄 외우지 않아도 알데히드가 붙어 있으니까 알도스겠지 당연히. 이게 글리세르 알데히드가 3탄당이고요. 그 다음에 5탄당에 리보스, 그리고 갈락토스는 6탄당이죠. 갈락토스 포도당, 이 알도스에 해당이 되죠.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완벽하게 외워야 되지만 정 자신 없으면 케토스 하나 외우면 시험에 나올 때 나머지 알도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그래서 적어도 케토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리블로스, 과당. 물론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될 때 이런 거 나온 적 있어요. 아이코. 아까 카르복스기는 설명드렸죠. 카르복스기 COH. 그래서 그 카르복스기를 갖는 물질을 뭐라 그래? 카르복스를 갖는 물질을 카르복실산 또는 유기산이라고 하고, 이어서 인산기. 아직 이런 구조식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시험화반에서 구체적으로 그냥 대충 그림만 보고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인산기는 인산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산소가 와서 붙는데, 물론 산소는 공결합 두 개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 선 하나, 여기 선 하나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O-, 전자쌍을 하나 더, 다시 전자쌍이 아니라 전자를 하나 더 받아서, 그리고 여기 산소가 또 있죠. 자, 이게 인산기 이온화된 상태고, 이거 이제 구조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쓰기도 하죠. OPO3, 그리고 E-. 자, 그런데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 인산기는 이온화되지 않은, 이건 전자를 두 개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이건 수소연을 잃어서, 그럼 수소연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소연 두 개 와서 결합을 해서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자, 인산기는 헥산에도 있고, 뉴클레오티드에도, 그래서 뉴클레오티드에서 이따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중합체 물어봤네요. 중합체. 단량체가 쭉 연결된 것을 중합체라고 하죠. 단량체가 쭈르륵 연결된 것을 중합체라고 하는데, 지질은 중합체이다 아니다? 지질은 중합체가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단량체 두 개가 결합한 것을 다이머, 물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둘을 의미하는 다이머, 세 개면 트리머, 여러 개 있으면 폴리머. 그래서 단당류가 모여서 된 중합체가 바로 두 개가 모여서, 단당류 두 개가 모였으면 이당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당류의 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당류는 말로 그냥 할게. 여포포, 설포가 젖포갈. 여당은 포당 두 분자가 결합하는데, 이 결합할 때 무엇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래서? 물. 그래서 탈수 축합. 그럼 반대로 얘를 분해하려면 뭘 첨가해야 돼? 물을 첨가해야 돼요. 가수분해. 그 다음에 설탕은 포당과 과당이 결합한 거, 젖당은 포당과 갈락토스가 결합한 거.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중합체가 폴리펩티드. 그것이 적절한 구조를 형성해서 단백질이 되고, 자, 그리고 곁사슬의 성질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분류, 이따 문제 풀면서 할 텐데요. 뭐 산성 아미노산이니 염기성 아미노산이니 극성 비전화 또는 무극성 아미노산 이런 것들.
다음에 방향족 아미노산 등등 이따 한꺼번에 살펴볼게요. 자, 그다음에 단백질의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이것도 이따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고, 자, 중성지방도 이따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질 그러면 지질 우선 중성지방이 있고, 중성지방은 미리 설명합시다.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단량체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인지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지질은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내는데, 친수성 머리 부분과 소수성 꼬리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양친매성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 녀석이 세포막을 구성할 때 친수성인 부분들이 물을 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포막이 인지질의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고, 말 나온 김에 세포막 정리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인데 군데군데 단백질이 끼워져 있죠. 이러한 구조를 뭐라 그래? 모자이크. 그런데 단백질이 그 인지질 틈에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그걸 유동성 모자이크라고 하는데, 유동성 모자이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인지질 때문이지. 인지질은 여기 두 개의 지방산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포화지방산, 하나는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수소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안정한 구조를 하기 위해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다시 결합이 생기죠. 그런 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 불포화지방산은 시스형도 있고 트랜스형도 있는데, 시스형의 경우에는 그 이중결합이 있는 곳에서 꺾이게 되죠. 그래서 꺾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채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보이게 된다. 세포막은 반투막인데, 참고로 세포벽은 전투막이죠. 세포벽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통과할 수 있어. 하지만 세포막은 반투막. 하지만 단순한 반투막이 아니라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용질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인지질층을 통과하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지용성인 것들은, 지질에 녹는 것들은 쉽게 통과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무극성인 것들은 쉽게 통과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극성인 것들 또는 전하를 띠는 것들은 쉽게 통과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질의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래서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기억하셔야 되고, 동물 세포의 세포막에는 공통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죠. 그런데 식물 세포막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동물 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동성에 영향을 주죠. 그럼 상온에서 높은 온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온도, 우리 체온 정도에서, 대학적인 온화한 온도라고 하지만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있는 곳에는 인지질이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겠지.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인지질이 더 촘촘하게 채워지는데, 콜레스테롤이 있는 쪽으로는 더 촘촘해지지 않지.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질 때 콜레스테롤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유동성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온도가 낮아질 때 더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럼 식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저온에서, 식물의 경우에는 저온에서 유동성을 어떻게 유지해? 그래서 짧게. 지방산의 길이가 짧을수록 더 잘 움직이겠죠. 그리고 포화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 때문에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늘리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의 분자식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따 한번 살펴볼게.
그다음에 이제 핵산으로 가서 핵산은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티드. 그런데 뉴클레오티드는 염기탕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뉴클레오티드는 핵산의 단위체가 되기도 하고 DNA나 RNA의 단위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운반체로 쓰이기도 하죠. ATP. 그리고 조효소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NAT나 FAT가 있죠. 또 AMP의 구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그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자, 여기까지 세포의 구성 물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9번부터 풀겠습니다.